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에서 두 서방님과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서방님과 산다니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한때 전 남편의 무관심과 전 시모의 폐악질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 인생의 시련도 지금의 두 서방님을 만난 덕분에 모두 끝이 나고 지금은 그저 행복하기만 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어릴 땐 엄마도 그렇고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는 막연히 그립고 궁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란 이후론 틈만 나면 제겐 왜 아버지가 없는지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엄마, 왜 난 아빠가 없어? 친구들은 다 아빠도 있고 같이 놀러도 가는데 왜 나만 없어? 그때마다 엄만 다른 이야기라며 화제를 돌리곤 하셨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곤란해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외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도 어느 정도 컸으니 네 애비에 대해 알 때가 된 것 같다. 네 애비란 작자는 네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네 엄마 젖먹인 널 버리고 도망쳤어. 네 엄만 가난하긴 널 데리고 이날 이때까지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평생 네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외할머니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에만 있던 아버지의 선량한 얼굴이 만화에 나오는 악당보다 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만 외할머니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타박했지만 외할머니는 이제 너도 알 건 알아야 한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네 아버진 최악의 인간이야. 넌 절대 네 애비를 닮아서는 안 돼. 그 인간은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술만 마시며 허구한 네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네 엄마가 널 임신했을 때도 일도 안 하고 매일 술에 취해 있었다니까. 전 외할머니께 아버지의 실체를 다 듣고 난 이후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릴 땐 친구들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걸 멀리서 부러워만 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더는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 곁에 없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고 오직 절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에게 더 의지하며 살기로 했어요. 젊은 나이에 가난하긴 절 홀로 책임지게 된 엄만, 외가에 살며 당시 외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혼자 절 키우랴, 식당에서 일하랴,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외가 식구들이 예쁨을 듬뿍 받고 자란 전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었답니다. 짜잔! 세 분 다 매일 식당에서 일하느라 하루 종일 음식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솜씨 좀 발휘해봤어요. 어서 와서 드셔보세요. 세상에나 우리 소녀가 할머니 솜씨를 닮아 벌써 저녁밥을 다 차려주는구나. 너무 귀한 음식들이라 아까워서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외할아버지 너무 아까워 먹지도 못하겠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제게 기특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선 항상 절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곁에서 간호도 해주시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도 몇 마리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토록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 외할아버지께선 연세가 많아지시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거든요. 할아버지, 저 시집갈 때 아버지 대신 손 잡아주기로 하셨잖아요. 저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빈자리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지만 외할아버진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제 고등학교 입학을 얼마 남겨둔 어느 겨울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외할아버지의 빈자린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마저도 이미 연로하신 나이였고 지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외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엄마와 전 외할머니마저 지병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겨진 거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진 저의 어린 시절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덕분에 엄마도 저도 크게 외롭지 않게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주신 큰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엄마와 약속했습니다. 이후 엄만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절 위해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를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요.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한 전 회사에도 무사히 취업해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저처럼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시댁은 오랫동안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지라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잘 통했고 큰 문제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혼자 계신 엄마를 저보다 남편이 더 잘 챙겼습니다. 장모님이 혼자서 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본인 마음이 다 아프다면서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엄마를 잊지 않고 챙기곤 했습니다. 장모님, 이서방 왔습니다. 혼자 식당 일 하시는 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무거운 거 있으면 다 저 주세요. 아이고, 이서방.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여기까지 찾아왔어? 정말 고맙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식당 일을 시키겠나.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게. 내가 이서방 좋아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장모님, 저 이래봬도 한식 뷔페집 아들이에요. 식당 일이라면 저도 전문가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머슴 부리듯이 다 시키세요. 밖에 식자재 배달 왔던데 안으로 옮길까요? 남편의 이런 살가움 덕분에 엄마도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아플 때면 친아들처럼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혼자 있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정말 감사했죠.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딱 5년뿐이었습니다. 누군간 5년도 길었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결혼 5년 후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당신 월요일인데 출근 안 해? 벌써 9시가 다 돼가. 아, 출근? 나 사실 회사 잘렸어. 실적 못 낸다고 맨날 구박하더니 얼마 전에 정리해고 당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세상에 나 하나 일할 자리 없겠어. 남편은 정말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선 실적은 하나도 못 내고 월급만 받아간다고 월급 도둑 소리를 듣더니 어렵사리 다시 들어간 회사에서도 직원들과의 트러블로 몇 개월 다니지도 못하고 간두고 말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맨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지 신호위반 딱지를 툭 하면 받아오고 날마다 주정차 위반 가태를 무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전 점점 지쳐갔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미 남편과 저 사이엔 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남편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젠가부터 자꾸 시모하고 제 사이를 이간질하더라고요. 어, 엄마 나야. 봐? 마누라 눈치 보여서 집에서 밥도 못 먹어. 집사람이 차려주긴 하는데 백수 남편이 밥까지 잘 먹으면 얼마나 더 꼴보기 싫겠어. 나도 눈치껏 해야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시모가 며느리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이 실직하기 전엔 시모와 전 사이가 제법 좋았거든요.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건 시모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예, 어머마.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난 우리 며느리랑 같이 식당 운영하고 싶어. 내가 이 자리에서 10년 넘게 한식 뷔페를 운영했잖니.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 그러니 생판 남에게 맡기기에 못 믿었고 딱 우리 며느리랑 같이 일하면 좋겠는데 내가 네 월급도 잘 챙겨주마. 그때 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무렵이라 다시 일을 구하려던 참이기도 했고 시모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기에 시모를 믿고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식당 일이란 게 생각만큼 쉽진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잘해주는 것과는 달리 식당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씨, 똑바로 일 안 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갈비찜이 부족하잖아. 뷔페 와서 빈 냄비 보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빨리빨리 안 채워 넣어. 느려 터져서는 아유 쓸모없는 인간. 시모의 그런 막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모는 손님들 앞에서도 직원들에게 막말을 해대곤 했어요. 어머님, 제가 듣다 보니까 직원분들에게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다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손님들도 다 듣고 계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론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오히려 더 화를 내셨죠. 넌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내 편을 들어야지. 일개 직원 편을 드는 거야? 어차피 내가 자르면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야. 어머님, 제가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요. 직원분들도 저희 못지않게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좀 더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직원분들 없으면 저희 당장 장사 접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 직원들은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히 시모의 음식 솜씨가 동네에서 나름 유명할 정도로 출중한 편이라 식당의 손님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직원이 갈려나가니 식당을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었죠. 언젠가 한 번은 시모가 직원의 월급도 다 정산하지 않고 해골해버렸고 이에 화가 난 직원이 식당으로 찾아와 시모와 심하게 다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당신이 그러고도 사장이야? 사장 맞냐고. 아무리 솜씨가 좋으면 뭐해. 인성이 그 모양인데. 식당 한번 잘 돌아가겠다. 아니, 그러게 말도 없이 그만둬. 내가 그따위로 일할 거면 때려치울 각오 하라고 했지. 누가 진짜 때려치우래? 당신이 그렇게 말없이 그만둬서 우리 식당이 입은 피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그 직원과 시모의 말싸움은 격해졌고 끝내는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싸움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아 저는 시모를 설득했어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꾸 월급 정산 안 해주고 이렇게 싸움만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식당 이미지에 타격이 커요. 어머님,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보내세요. 이러다 오늘 장사 다 공치겠어요. 시모는 제가 노동청 신고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잡고 있던 직원의 머리채를 놓고 금고에서 대충 돈을 꺼내주었어요. 저는 돈을 받아다
씩씩거리고 있던 직원에게 건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님 성격 아시잖아요. 이거 받으시고 그만 화 푸세요.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정은 무슨? 내가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그나마 선진 씨 당신이라도 있으니까 잊지 마는 거야. 선진 씨도 잘 생각해봐.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 남편도 백수라며. 대체 어떻게 참고 살아? 나 같으면 절대 같이 못 살아. 직원은 오히려 절 더 걱정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못되게 굴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끔 레시피도 알려주고 딸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전 식당에서 제 역할은 시모와 직원들 사이를 중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악행은 더해져만 갔고 남편의 무능함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인터넷 도박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털어놨어요. 그래도 남편의 행실을 시모가 알면 혼이라도 내주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시모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 넌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에 왜 그렇게 간섭하니? 네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부부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와 일러 바치니? 그러다 경문이가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이라도 하게? 시모는 오히려 절 타박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뻔뻔한 태도를 보며 저는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고 남편의 이간질을 더해 시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악화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진 핑계를 대며 가기 싫어했고 제가 불만을 표하면 너도 시부모님 뵈러 가는 거 싫잖아. 그냥 서로 각자 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대체 왜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데? 전에 나 없이도 잘만 갔잖아. 엄마가 이 서방 대체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이, 당신만 가면 되잖아. 애들하고 다녀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은 재미가 없어. 형제도 없고 당신이랑 장모님밖에 없잖아. 저는 남편이 이유랍시고 되는 말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은 무슨 처가를 재미로 가? 엄마 혼자 계시는데 딸하고 사이가 찾아뵙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놀러 가니? 말 나온 김에 말하는데 가면 마음 편하게 약을 볼 수 있기래. 아니면 술 한잔 마셔줄 사람이 있기래. 당신도 장모님도 술 한잔 입에 못 대잖아. 그러니 내가 얼마나 지루하겠어? 평소에 시댁 식구들은 술 한잔 하는 걸 참 즐기는 편이었고 저와 엄만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친정에 가는 걸 지루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당신 그렇게 나오면 나도 시댁에 안 가. 난 어머님 따라다니면서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게 뭐 재밌을 것 같아? 앞으로 당신 식당에도 나가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다 해. 왜 말을 그렇게 해? 며느린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안 가면 어떡하라고. 아휴, 알았어, 알았어. 가. 가면 되잖아. 가자, 가자. 얼른 가자고.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며 날뛰자 그제야 마지못해 겨우 절 따라 나서더군요. 하지만 친정에 가서도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성의 없었고 이 모든 문제가 쌓이면서 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시한폭탄을 품고 살던 어느 날, 그날도 전 시모의 한식 뷔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어떤 노인이 식당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뭘 찾으시나 싶어 식당 밖으로 나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식사하러 오신 거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 노인분은 아무 대꾸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되어 저는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노인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밥 한 끼만 주세요. 저희 식당이 뷔페긴 했지만 노인분의 행색이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슬리퍼만 신고 계셨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전 음식을 골고루 담아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노인분은 밥을 받고도 드시지도 않고 식당을 그저 두리번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밥을 드시기 시작했고 참 맛있게 식사를 하시더니 제게 대뜸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길래 전 얼른 노인분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 추운데 왜 이렇게 가볍게 입고 나오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근처에 사세요? 노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쪽이요. 저쪽이요. 내 집은 저쪽이라오. 그래요. 할아버지, 추우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내리면 얼른 집에 들어가시고요. 저는 그 노인분이 가시기 전에 얼른 금고에서 돈 3만 원을 꺼내 손에 쥐어드렸어요. 아까 식사하는 걸 보니까 나물 반찬을 잘 드시는 것 같아 반찬도 조금 포장해 드렸고요. 할아버지, 이거 나물하고 고기 반찬이에요. 댁에 가서 드세요. 제가 얼른 택시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고 식당에 돌아온 전 갑자기 벼락 같은 호통이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다가와 큰 소리를 친 것이었어요. 예, 너 지금 미쳤니? 내가 아까 손님들이 있어서 말 안 했는데 네가 금고에서 돈 꺼내는 거 다 봤다. 누가 네 마음대로 3만 원이나 뺏어 주래. 내 허락도 없이 금고에 손을 대? 어머님, 보셨다시피 할아버지가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슬리퍼만 신고 계셨잖아요. 딱 봐도 사정이 딱해 보여서 택시 태워서 보내드린 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 저 정말 당황스럽네요. 요즘 돈 3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부페에서 1인분 해봐야 8천 원인데 3만 원이나 그 노인네한테 준 거면 지금 네 멋대로 4명 몫을 준 거라고. 그리고 반찬들을 왜 싸다 준 거야? 음식이 뭐 남아도는 줄 알아?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허겁지겁 드시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식사 못 하실까 봐 좀 챙겨드린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매일 식당 앞에 오시는 걸요. 좋은 일 하면 식당 이미지도 좋아지고 나중에 다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머님. 계속 불그락 푸르락하며 화를 내던 시모는 급기야 절 식당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너 잠깐 밖으로 나와봐. 저는 시모가 손님들 앞이라 따로 불러내는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시모를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온 전 하늘의 별이 반짝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시모가 벼랑간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린 것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 저 때리셨어요? 그래, 때렸다. 너 지금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막 나가는구나. 너 내 성격 몰라? 네가 뭐 자선사업가야? 그리고 너 요즘 말끝마다 꼬박꼬박 대들더라. 그리고 어제 우리 아들이랑 통화했는데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밥도 안 차려준다며?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요즘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도박이나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참아요? 애들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집에서 밥만 축낸다고요. 이쯤 되자 저도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어요. 아니, 남편이 바깥일 때문에 고생 중이면 집사람이 좀 참고 기다려줘야지.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바가지 긁어? 그러니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서 무슨 일이나 하겠어? 저한테 더 참고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저 더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요. 저는 시모에게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전 곧장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또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당신 왔어? 아, 오늘 일찍 왔네? 잘 됐다. 나 출출한데 냉장고에 만두 좀 없나? 있으면 구워줘. 저는 하는 일도 없이 식탐이나 부리는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젠 애들 보기도 창피해. 당신도 싫고 당신 집안도 너무 싫으니까 이제 갈라서자 제발.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식당에서 뭔 일 있었어? 왜 괜히 나한테 화풀이야? 남편은 제가 괜히 화풀이를 한다고 툴툴댔고 그런 남편과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전 안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방문 밖이 잠시 소란스럽더니 벼랑간 시모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에미야, 내가 다 들었다.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애도 둘이나 딸린 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설마 너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냐? 어머님도 아시죠? 저한테 큰 실수하셨다는 걸요. 시모는 제가 강경하게 나서자 조금 당황한 기색이더군요. 그래, 나도 네가 앞치마 벗어 던지고 그러고 갈 때 마음이 아팠어. 내가 널 때린 건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넌 그렇다고 이혼 얘기를 꺼내면 되겠니? 너 없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살라고. 아까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화 좀 가라앉혀라. 어? 내가 이렇게 빌게. 시모는 아까 뺨까지 때리며 화를 낼 땐 언제고 이젠 이혼은 안 된다며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저 잘난 아들 어머님이나 끼고 사세요. 지금은 두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어요. 어머님, 저도요 집에서 귀한 자식이거든요. 어떻게 제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어? 너 화 풀릴 때까지 이렇게 빌게. 무릎이라도 꿇을까? 시모는 제 앞에서 두 손까지 모으며 빌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시모는 집 밖으로 쫓겨나면서까지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며 외쳤어요. 그런 시모를 보며 저는 더더욱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시모의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식당에 정리할 것도 남아 있었고 제 물건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식당에 가서 시모를 본체만체 하며 제 짐을 챙겼고 그대로 다시 나오려는데 시모가 절 붙잡더라고요. 이거 놓으세요. 저 오늘부로 출근 안 합니다. 제 짐 챙기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 곧장 이혼서를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너 진짜 이렇게 갈 거야? 아니, 너 없이 나 혼자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얼마나 내가 더 빌면 네 화가 풀리겠니? 저는 계속 붙잡는 시모를 떼어내며 아무 소용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방문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제 저에게 3만 원과 반찬을 받아갔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진 아들로 보이는 어떤 남자와 함께였어요. 한겨울에 외투 하나 없이 왔었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아버지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제 아버지께 3만 원과 반찬까지 싸주셨다면서요. 여기서 주신 거 맞죠? 저는 깜짝 놀라 시무와 말다툼을 하던 것도 있고 일단 할아버지와 그 아드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네, 제가 드린 거 맞아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택시에 태워 보내드리긴 했는데
댁에 잘 가셨을지 걱정했어요.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중증 치매를 앓고 계세요. 아버지가 저와 둘이 살고 있는데 제가 잠깐이라도 일 때문에 바빠 정신이 없을 때면 자꾸 저 몰래 혼자 밖으로 나가셔서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나간 사이 혼자 나갔다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식탁엔 반찬 봉투가 있고 아버진 지폐를 꼭 쥐고 잠들어 계신 거 있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무슨 일인지 듣고 보니 이렇게 식사도 챙겨주시고 택시비에 돈까지 주셨다지 뭡니까? 이거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아들은 봉투에 적힌 상호명을 보고 식당까지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희 한식 뷔페가 도시락 주문도 받고 배달 손님도 있어서 포장 봉투에 가게 상호명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들분이 몇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식당 전화는 아마 어제 그 사단으로 시모도 저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약소하지만 10만 원입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식사값도 못 내고 가셨죠?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저희 식사값이 8천 원인걸요. 1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어르신이 식사 맛있게 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들이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옆에서 보고 있던 시모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일단 돈은 받고 우리 둘의 이야기는 이따가 마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10만 원을 받으라며 웃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온 김에 식사 좀 하고 가도 될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이 건물에 깊은 사연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추억을 되새기며 밥 한 끼 하고 가고 싶어서요. 저는 그러시라며 얼른 두 사람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은 접시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가득 담아 자상하게 식사를 챙겼어요. 시간이 아주 흘러 들은 이야기지만 두 사람과 이 식당은 아주 절절한 사연으로 얽혀 있더라고요. 두 부자지간과 숨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시모의 한식 뷔페가 위치한 이 3층 건물은 원래 15년 전 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었답니다. 건물 1층엔 할아버지 아내분인 할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드님도 1층의 엄마 식당에서 날마다 밥을 먹었고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엔 건물을 정리했고 그 이후 1층 식당 자리에 제 시모가 한식 뷔페를 열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시는지 치매에 시달리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옛날 어머니 식당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의 무의식 속엔 여전히 건강하신 어머니가 계시겠죠. 아, 그래서 할아버님이 자꾸 절 미선아라고 부르시나 봐요. 혹시 그 이름이 어머님 이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적 어머니가 그리우신지 젊은 여성분들만 보면 어머니 성함을 부르세요. 돌아가신 어머니 성함이 최미자 선자였거든요. 사실 할아버지가 처음 가게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 할아버지께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마다 할아버진 미선아, 미선아만 연신 외치시며 훌쩍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시지. 아유, 외투라도 좀 입고 돌아다니셔야 할 텐데 저러다가 감기 걸리실라. 하지만 그 뒤로도 할아버진 몇 번이나 가게 앞을 서성이며 자꾸 저만 보면 미선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선이 아니에요. 근데 미선이가 누군데 자꾸 찾으세요? 미선이가 아니라고? 아닌데. 분명 미선인데. 미선아, 미선아. 그땐 할아버지가 누굴 찾으시는 건지 도통 몰랐는데 아드님께 사연을 듣고 나니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많은 결례를 끼친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얌전히 잘 계시는데
가끔씩 저도 못 알아보시고 돌아가신 어머니만 찾아 헤매시네요. 전 괜찮습니다. 어서 식사 마저 하세요. 할아버지 식사 많이 드시고 가세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시면 언제든 놀러 오시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드님은 다정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할아버지 아들이 할아버지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줄을 몰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엄마 없어요. 아시겠죠? 할아버진 아들이 울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좋아하는 반찬을 드시는 데만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은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변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필요한 일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어떤 일이든 제가 꼭 돕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들이 내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엔 변호사 박준성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할아버지를 다정하게 챙겨서 가는 모습이 정말 착한 효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아들이 가게를 떠난 뒤 잠시 나가 있던 시모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셨고 이제 제 할 일은 끝난 것 같아 저도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뭐야, 정말 짐까지 챙겨 들고 갈 작정인 거야?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럴 거면 내 손주들은 놓고 가라. 애들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대로 두고 너만 나가. 알겠어? 제 배 아파서 제가 낳은 애들은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죠. 어머님이 왜요? 무슨 자격이 있으신데요?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알아서 키울 테니까 두고 가라고요? 그렇겐 절대 못하죠. 저저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됐고, 난 너한테 재산 한 푼 못 주고 애들도 당연히 못 준다. 그전까진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던 시모는 이제는 태도를 바꿔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테니 나갈 거면 몸만 나가라며 성화였습니다. 어디 어머님 마음대로 되나 두고 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테니까요. 제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9년이란 시간을 이 집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쪽팔린 줄 아셔야죠. 괜히 성실한 가게 직원들만 못 살게 굴지 마시고 이제라도 어머님 아들이나 똑바로 살게 혼내고 가르치세요. 뭐, 뭐야? 너 말 다 했니? 감히 내 아들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게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운 줄이나 알아? 저것이, 저것이 감히 누구 앞에서 가르치려고 들어? 저는 더는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곧장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곧장 남편에게 연락해 이혼 선언을 했어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까지 불사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과 시모는 번갈아 가며 제게 연락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손주들은 못 줘. 그 애들은 이씨 집안의 씨다. 애들 아빠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가긴 어딜 가? 시모는 여전히 기막힌 말만 일삼았습니다. 결국 전 이혼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고 곧장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변호사 선임부도 정말 막막했는데 어느 날 제 바지 주머니를 보니 명함 한 장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일전에 받았던 할아버지 아드님 박준성 변호사님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큰 용기를 내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식 뷔페에서 인사드렸던 김선진이라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계속 미선아 하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아, 네, 기억납니다.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게 말이죠. 제가 사실 변호사님께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은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전에 식당에서 본 것처럼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변호사님? 할아버님도 잘 계시고요. 제가 이런 일로 먼저 연락드릴 줄은 몰랐는데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 못할 일이라 이렇게 불쑥 찾아왔네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야 영광이죠. 무슨 일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변호사님께 그간 남편과 시모와 있었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하는지 약간은 망설여졌는데 한번 얘기하다 보니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남편은 애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식당 일을 하며 모아온 돈을 다 가져다 쓰기 바빴죠. 시모도 남편 말만 듣고 절 의심하고 제 뺨까지 때렸고요. 변호사님, 전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루빨리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요. 남편은 직장을 잃은 뒤에 자격지심 때문인지 시모에게 절 밥도 안 차려주는 나쁜 아내로 몰고 시모는 제가 금고에서 또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닌지 CCTV까지 감시했어요. 시모 말론 재산도 한 푼 줄 수 없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모두 남편에게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지만 선진 씨 말씀만 듣는다면 오히려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봅니다. 민법상엔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이혼 사유로 보긴 어렵지만 배우자께서 폭언을 일삼거나 시모께서 폭력까지 행사하셨다면 이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법률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사건을 직접 맡아서 이혼 소송을 도와주시기까지 했고요. 시모가 절 때렸던 장면은 가게 앞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직원들이 농땡이를 칠까봐 달아두었던 CCTV가 오히려 시모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재산의 일부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최종 재판에서 승소하던 날 시모는 저와 변호사님을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너희들 뭐야? 너 혹시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려고 저 변호사랑 바람난 거니? 지금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희 딱 걸렸어. 어떻게 너처럼 가진 거 한 푼 없는 애가 저런 변호사까지 써가며 이혼 소송을 걸어? 아이고, 세상 사람들 좀 보세요. 순진한 내 아들이 여우 같은 며느리에게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다고요. 제가 착한 내 아들을 조종한 거야.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이봐야 아줌마, 제가 말했죠?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지 나중에 본인에게 돌아온다고요. 제가 아줌마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아줌만 사람 괴롭힐 줄이나 알고 뒤에서 욕하기 바쁘니 좋은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 있겠어요? 제발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세요.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고요. 저는 심오한 남편에게 통쾌하게 한마디 날려주며 드디어 9년간이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었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정말로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제가 드린 건 겨우 3만 원뿐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저와 제 아이들의 인생을 구하셨어요. 아닙니다. 다 선진 씨가 마음씨 착하게 사신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제 아버지를 잘 챙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도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변호사님과의 인연도 여기서 끝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 스치면 우연, 두 번 스치면 인연, 세 번 스치면 운명이라고 했던가요? 저와 변호사님의 진짜 운명이 그때부터가 시작일 줄은 미처 몰랐네요.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저는 변호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한사코 그저 백반 한 끼면 좋다고 하셔서 결국 가격도 저렴하고 정갈한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변호사님의 사연도 듣게 되었죠. 전 사실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어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는 게 너무나 큰 상처라서 한동안 다른 사람 만날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일에만 매달려 지냈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살다 보니 어머니도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저렇게 아프신 게 아닌지 후회가 돼요.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께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날 저와 변호사님은 오랜 시간 서로 마음속에 있던 상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그 뒤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분은 변호사이고 저는 그저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뜻밖의 변호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수없이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저희 아이들 생일 선물도 챙겨주시고 때때로 맛있는 걸 먹자며 아이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할아버님과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선진 씨, 우리 아버지가 선진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날마다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할아버님은 특히 절 좋아하셨어요. 저도 함께하는 자리가 무척 좋았기에 저희 아이들, 할아버님, 그리고 이젠 준성 씨라 부르는 변호사님까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자주 밥도 먹고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침내 한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저만 보면 활짝 웃으시네요. 제가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해드린 게 없긴. 아버지가 당신만 보면 눈이 맑아지시고 총명해지신다니까. 웃기도 저렇게 잘 웃으시고. 아버님은 여전히 절 미선아라고 부르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누구라고요?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미선이잖아. 미선이. 아, 왜 자꾸 물어? 에이, 저번엔 선진이라고 불러주셨으면서. 괜찮아요. 다음에 꼭 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선이면 어떻고 선진이면 어떤가요? 아버님이 절 보고 이렇게나 활짝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쁜걸요. 제게는 평생 가지지 못했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버님을 통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밥 줘. 나 배고파. 어디 갔어? 미선아, 미선아. 아휴, 아버님 또 어머님 찾으시네. 알겠어요, 서방님. 지금 밥 차려서 가요. 아버님과 완전히 편해진 전 가끔 아버님께 미선이 여기 있다며 장난도 치곤 합니다. 제가 앞서 서방님이 둘이라고 했던 사연, 이제 어떤 사연인지 아시겠죠? 우리 서방님 꼭꼭 씹어 드세요. 서방님 좋아하는 나물 반찬 많이 했으니까요. 가끔은 준성 씨, 그러니까 이젠 제 진짜 남편이 된 그이는 누구한테 서방님이라 하는 거냐며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귀여운 질투도 하고요. 뭐야, 나 아버지한테 질투해야 돼? 당신 서방님은 난데. 여보, 나도 밥 주세요. 저는 아마 남은 인생을 이 든든한 서방님들과 보낼 것 같습니다.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따뜻한 가족들과요. 마흔이 넘은 나이지만 이제야 저와 꼭 맞는 짝을 찾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누구보다 좋은 아빠랍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가식 없이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고요. 얼마 전 남편이 잠든 제 머리맡에서 책 한 구절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가물가물하게 잠이 들어가던 제게 남편이 속삭여준 그 한 구절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사랑을 가득 담은 절절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전해드리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이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보, 당신을 만나 그저 반쪽에 지나지 않던 내가 온전한 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항상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